네, 창업자를 위한 실전 재무 전략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총 8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챕터에서 창업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숫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비용의 구조, 고정비, 변동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공원이익이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 고정비랑 변동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집행하는 모든 비용을 이렇게 고정비랑 변동비로 비용을 조금 잘라낸다, 좀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큰 카테고리로 고정비, 변동비를 나눌 수 있어야 공원이익이라는 개념을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마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원이익을 구하는 또 궁극적인 목적은 리스크 관리 전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공원이익을 구하고, 공원이익 기반 리스크 관리를 하는 전략을 만들어 사업 전략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변동비가 매출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매출과 변동비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면서 매출도 추정하고 변동비도 함께 추정할 수 있는 이런 방법, 또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 후에 이런 공식들을 쭉 대입해서 공원이익을 구했다면 KPI라는 이런 지표들과 연결을 하게 됩니다. 연결을 한 후에 우리가 투자자를 설득하는 숫자를 가지고 IR 활동을, 투자 유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투자자들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어떻게 설득을 해서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지, 그런 데이터 기반을, 그 토대를 만들어 토대 또는 구조를 설계해 나갈 줄 알아야 사업 전략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기반하여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전략까지도 투자금을 어디에 투입하여 회사를 성장, 매출과 이익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모델을, 구조를, 그런 사업 전략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강의가 꼭 투자를 받기 위한 강의는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창업자들이 이런 사업 전략은 꼭 투자를 받기 위해서 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사업을 지속해서 성장시키고 매출과 이익을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사업 전략을 짜려면 이 핵심 1번부터 6번까지는 어떠한 모델이든, 물론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 1번부터 6번까지는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 만약에 내가 비즈니스 한다면 반드시 이건 알아야 되는 1번부터 챕터 6, 1에서 챕터 6까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사업 전략을 준비하시고 IR까지 준비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자는 숫자와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숫자랑 익숙해진다는 개념이 숫자 흐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숫자 흐름은 매출, 비용, 손익, 현금 흐름 순서대로 이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P 곱하기 Q야. 가격 곱하기 수량이고요. 그리고 비용은 변동비
정비. 잠깐 언급했던 비용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손익은 우리가 배울 거지만 어떤 손익들이 있냐면 공원이익이 있고요. 영업이익이 있습니다. 순이익도 있죠. 이런 개념에 대해서 손익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은 우리 런웨이 생존 기간이 얼마나 남았느냐, 런웨이라는 그걸 산출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원이익, BEP도 있겠죠. 공원이익 여기 있는데 BEP는 손익 분기점이며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BEP. 그리고 CAC는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 C는 코스트로 무슨 코스트거든요. 비용입니다. 비용이 일로 가고 페이백은 이것도 손익분기랑 현금 흐름, 손익분기점, 현금 흐름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결국 매출, 비용, 손익, 현금 흐름에 따라 이 모든 숫자의 흐름이 좀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구조화시키고 사업 전략에 따라 이 구조를 어떻게 유연하게 그 구조를 변경해 가면서 테스트해 가면서 우리 사업을 점검해보고 어떤 전략을 상황에 맞는 각자 그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 사업 전략을 이 흐름을 알고 있어야 그 상황에 맞는 전략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거를 하는 이유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초기에 MVP 개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계속 빠져나가고 실제 직후 사용자는 증가합니다. 다행히. 그런데 같이 변동비도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래서 매출은 늘지만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매출은 느는데 적자가 발생한다. 그래서 현금이 줄어드는. 그래서 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IR을 계속 준비하지만 또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고갈되고 나중에는 회사 정지까지. 이런 상황들이 많은 초기 스타트업들이 갖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왜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언급했던 숫자의 흐름을 사전에 예측하고 설계에 대응하지 못해서입니다. 지금 이 5가지 질문들을 여러분의 사업 모델에 적용해서 답을 다 하실 수 있으면 이 강의는 쉽지 않으실 텐데 대부분 초기 스타트업들이 이런 대답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많지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좀 생소하게 느껴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질문에 답을 못하면 좋은 기술이 있더라도 사업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라는 어떤 판단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가 이 IR을 해야 되는 건 아닌데 회사가 성장을 하려면 결국은 스케일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확장했을 때 투자금이 좀 필요할 때 IR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하나씩 어떻게 투자자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소통에 대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창업자는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하지만 비즈니스 숫자 구조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존과 확장을 결정짓는 것은 스토리가 아니라
이익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라고 하죠. 재물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흐름을 짤 줄 아는, 흐름의 구조를 짤 줄 아는 그런 전략을 배우기 위해서 재물 모델이 필요합니다. 숫자를 알아야 의사결정을 빠르고 명확하고 상황에 맞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는 공원이익, 고정비, 연예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개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 창업자들은 이 강의를 반드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비용, 구조, 고정비, 변동비. 우리는 비용을 집행하죠. 사업을 하려면 많은 비용들이 집행이 되는데 이거를 고정비랑 변동비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왜 이렇게 비용을 성격별로 나눌까요? 구분해야 될까요? 고정비, 변동비를 나누지 않으면 이 네 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동비.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몇 명의 고객부터인지, 고객이 늘어나면 수익이 나는 구조인지, 적자가 커지는 구조인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디서 위험을 안고 있는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고정비가 뭐고 변동비가 뭔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집행하는 모든 비용을 이렇게 나눕니다. 고정비는 매출과 관계없이 매달 반복적으로 고정되는 비용, 주표 같은 거, 임대료, 뭐 이런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되게 유연성이 낮아요. 왜냐하면 고정비는 대부분 계약을 통해서 바인딩 되는 경우가 많아서 유연성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유연하지가 못하죠. 그래서 한 번 계약을 체결해서 매월 그 픽스된 그 코스트에 대한 금액은 예측이 가능하지만 그 금액은 여기 금액이라고 할게요. 금액 예측은 가능하지만 유연성이 낮고요. 고객이 없어도, 그러니까 매출이 없어도 계속 나가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존 리스크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고정비의 어떤 특징이라면 우리가 초기 기업은 생존 리스크의 근본적인 원인인 고정비, 변동비화 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조금 생존 리스크의 근본적인 원인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완화시키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변동비 같은 경우는 고객이나 매출 비례해서 연동을 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매출이 는다, 변동비도 그렇죠. 반대로 줄면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예 볼게요. 카드사 수수료, 결제 수수료. 이런 거는 대표적인 변동비죠. 사용량에 따라 지불하는 그런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매출이 없으면 이것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늘수록 항상 증가하는 구조다. 그런 거고요. 확장 시의 수익성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왜냐면 확장이 뭐예요? 매출이 오른다는 거죠. 그럼 비용도 당연히 오르니까 당연히 수익은 떨어지는 구조죠. 그래서 이런 구조 때문에 변동비의 어떤 성격은 고정비와 변동비 컨트롤을 어떻게 우리 사업에 어떻게 이거를 좀 세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을 잘 만들어 가면서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비, 고정비에 대해서 개념을 좀 알았다면 이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보면 두 가지입니다. 왜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해야 되는가? 첫 번째, 공헌이익과 BEP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공헌이익과 BEP 계산이 우리 생존 리스크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작업은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게 1번이죠. 이거 구분이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용 구조의
우리가 비용 구조를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사업 전략을 의사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변동비, 고정비를 구분하는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린 비용 구조 전략이 뭔가, 우리는 뭐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생존하는 상황, 확장하는 상황, 위기인 상황. 이런 상황에 어떤 놓여있는 우리의 기업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구조를 가져가야 될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생존기에는, 이거는 빨리 노프 번이에요. 이게 뭐냐면, 빨리 현금을 태운다는 거죠. 그러면 되게, 이거는 매출이, 생존기는 거의 초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매출이 없는데, 없는데, 계속 고정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면 캐시는 당연히 소진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약에 매출과 연동되게 변동비로 다 세팅을 했다면, 창업 초기에 이게 올라가면 이게 나가니까. 이게 없으면 안 나가고 우리 캐시가 태워지지 않겠죠. 그래서 연애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좀 유연하게 비용을 가져갈 수 있는 변동비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확장 시에는 좀 달라집니다. 확장에서는 우리가 조금 스케일업 할 때는 고정비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수익률을 개선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요. 위기 때는 당연히 고정비는 여러 가지 뭐 인건비, 정직원의 어떤 그런 문제, 구조 조정 이런 것도 좀 어렵겠죠. 이거는 자동적으로 유연하게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비용 구조 전략을 간단하게만 봤지만 뒤에 가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고정비, 변동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네. 줄이고 변동비를 전환하면 생존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초기 스타트업들, 흥미 창업자들은 이런 구조로 설계할 수 있다면 변동비 중심의 구조로 고정비를 이쪽으로 보내줘야 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 게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 고정비, 변동비를 알아봤고요.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공원 이익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공원 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이것을 이제 공원 이익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익과 영업이익은 조금 많이 아세요. 공원 이익을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해보시면 돼요. 여기서 한번 계산하는 거죠.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주면 공원 이익인데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고 고정비를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원 이익이니까 됐으면 공원 이익에서 고정비를 빼면 영업이익. 이런 개념을 풀어보면 우리가 고객 한 명이 이거는 공원 이익은 이제 단위당 공원 이익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고객 한 명이 고정비를 메운 데 기여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인당 우리가 1인당 우리한테 기여하는 줄이 2만 원이다. 근데 변동비 1인당 우리가 변동비로 빠지는 코스트가 있었는데 그게 뭐 5천 원이다. 그러면 15,000원이 우리 공원 이익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고정비를 어느 정도 몇 명이 1인당 이만큼으로 이 고정비를 커버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공원 이익이 고정비를 얼마나 빠르게 커버해서 흑자 구조를 영업이익 흑자로 만드느냐 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텝을 좀 아는 겁니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 효율적으로 비용 구조 전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을 우리의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우리가 매출을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1 곱하기 추정된 매출은 우리가 가격을 올리거나 수량을 올리거나 그런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변동비가 얼마나 세팅될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고정비를 구조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명이 고정비를 메꾸는데 기여하는 금액 그래서 변동비를 빼고 매출액에서
좀 남는 돈이 있어야 고정비를 감당하고 충분히 감당한 후에, 그죠? 고정비를 차감하고 더 나아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가 영업이익을 흑자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원이익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공원이익을 계산하려면 변동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위당 공원이익을 충분히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이런 전략들을 이따가 우리가 그런 어떤 전략을 필요한지는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그런 전략들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원이익이 고객이 늘어날수록 당연히 이익이 많이 쌓이는 거고요. 근데 공원이익이 만약에 양수여야지만 이게 뭘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음수면 이게 이미 공원이익에서 마이너스면 고정비는 뭐 무조건 지출이 되니까 손해가 커진다는 거죠. 공원이익이 뭐 0이야. 공원이익이 0이라고 쳐요. 고정비도 0이야. 그러면 0이죠. 그렇죠? 이런 구조는 그냥 0이죠. 수익성은 없다는 거죠. 유지. 그냥.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세 가지를 아는 필요한 이유는 결국은 공원이익에서 양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챕터에서 나오겠지만 공원이익을 의도적으로 이제 양수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창업자 기준으로 일반 기업 기준으로 다수의 기업을 그 사업 모델이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모델을 기본의 어떤 스타트업들, 일반 스타트업들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개념 때문에 변동비 정비를 인당 이제 변동비를 이렇게 인당 매출과 인당 변동비를 차감해서 단위당 공원이익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위 공원이익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고객당 매출, 고객당 변동.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고정비를 단위 공원이익으로 나눠서 BEP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요. 고객당 매출이 2만 원이었고요. 고객당 변동비를 계산해보니까 6천 원이었어요. 단위 공원이익은 당연히 2만 원에서 6천 원을 뺐으니까 14,000원이 나오고요. 만약에 매월 고정비가 140만 원이 든다. 그러면 우리는 BEP 고객수가 100명이 있어야 됩니다. 100명을 넘겨야지만, 그 이상 돼야지만 손익분기점을 넣고 실제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공원이익이 높을수록 고객 획득 비용을 더 빠르게 해소할 수 있고 BEP가 낮아지고 마케팅 투자 확대 여력이 생기며 건전한 수익 구조로 보인다는 건 이게 이런 내용들은 뒤에서 이제 나올 건데 결국은 여기서 조금 살펴볼 거는 공원이익이 양수해야 고객이 늘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 개념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너무 많은 것들을 여기 조금 이거는 나중에 돌아와서 설명 좀 드릴게요. 공원이익이라는 개념은 결국은 우리가 이런 마케팅 투자와 관련이 있는데 우리는 생존과 관련 있는 BEP를 계속 낮춰야 되고 떨어뜨려야 되죠. 그리고 좀 빨라져야 되죠. 고객 단위도 우리가 세팅을 좀 BEP 손익분기점을 낮추면 더 빨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마케팅 투자 여력도 공원이익이 충분하면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공원이익을 플러스 양수로 그리고 크게 할 수 있는 전략으로 하는 거죠. 공원이익 전략을 만드는 거죠. 자, 다음은 변동비 셀프 추정 가이드입니다. 데이터가 없어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액은 변동비와 연동돼서 매출액이 오르면 변동비도 오르죠. 매출을 만약에 추정해야 된다. 우리는 사실 초기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얼마가 될지 사실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럼 변동비도 추정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했을 때 어떻게 추정하는 게 합리적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산이 100만 원이고 우리가 이거를 운영할 예정이에요. 그럼 우리가 변동비 예산을 100만 원으로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료 고객을 이번 달에 우리 유료 고객을 200명을 예상을 하고 있어. 전환율을 1%라고 얘기할게요. 유입이 있고 전환이 있습니다. 유입은 그냥 들어오는 거고요. 이건 구매로 전환된다는 얘기예요. 유입이 돼서 구매로 전환되는 게 1%, 구매 전환율이라고 할게요. 1%가 됐을 때 우리는 유입이 2만 명이죠. 2만 명이 우리 뭐
사이트나 어디에 와서, 플랫폼이나 와서 1%만 구매를 했어요. 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200명한테 우리가 세팅을 했을 때, 우리가 변동비로 가져갈 게 100만 원이에요. 예산. 예를 들면. 그러면 인당 200명으로 했을 때 100만 원을 200명으로 나누면 인당 5천 원이 나와요. 5천 원. 그러면 이하로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필요한 변동비 구조가 뭐 서버, API, CS, 결제 수수료라면 이거에 맞춰서 세팅을 넣는 거예요. 찾아서 우리는 이렇게 세팅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가 어떤 그 도구들이나 어떤 사업자랑 같이 이런 것들을 좀 세팅해야 될지를 판단해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역산하자 변동비 세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가 구조를 의사결정 가능한 단가 구조를 아예 만들고 가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추정한 거는 우리 유료 고객 200명이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추정한 거죠. 그죠? 이거는 우리 모르니까. 합리적으로 추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방법, 어떤 식으로 200명을 우리가 추정을 했는지 계획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게 유사 사례를 해도 되고요. 우리가 MVP 테스트 해봤을 때 그 정도 나왔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 200명은 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수요조사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세팅을 하는 개념인데 예를 들어 워크시트를 만들어 보면 자, 구독료가 만약에 2만 원을 한 사람당 받는다고 쳐보면 결제 수수료, 외주 CS, 서버, 메일링 이렇게 해서 세팅을 했는데 5,350원에 저희가 세팅을 했다고 쳐요. 한 사람당 2만 원을 우리한테 2만 원을 지불하고 우리는 세팅된 고정비를 납부를 하면 공원 이익이 인당 2만 원에서 인당 변동비를 빼면 구독료라고 할게요. 인당 공원 이익이 14,650원 되죠. 14,650원을 매출 2만 원을 나누는 걸 공원 이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 고정비가 만약에 100만 원이라면 BP 고객 수는 68명이 됩니다. 여기서는 예상을 400명으로 했습니다. 400명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고정비도 100만 원을 여기다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나오면 100만 원을 우리가 100만 원을 고정비를 14,650원으로 나누면 인당 공원이익이죠. 이게 고정비고요. 이걸 나누면 BP 고객 수가 68명이 된다는 거. 그래서 68명, 월 고객 68명이 넘어서면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원이익 구조는 각 모델마다 되게 다양하게 구조가 다 변동비랑 매출 구조를 각각 다르게 세팅을 하고요. 변동비도 각각 사업 모델에 맞게 세팅을 하는 게 이렇게 비용을 정리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공원이익을 계산하는 이런 것들을 계산할 줄 알고 공원이익을 이제 산출할 줄 알아야 우리가 사업 전략에 어떤 구조적인 흐름을 바꾸거나 사업 전략을 유용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모델 유형별로 일반 공원 이익률의 범위입니다. 공원 이익률은 사실 다르게 쭉 업종별로 좀 다르다는 거를 좀 말씀드린 거고요. 이 장표는 공원이익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모델마다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 페이지를 넣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고정비 구조를 잘 가져가고 결합된 BEP를 어떻게 해석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그런 구조와 BEP 해석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각자 그 모델 유형에 맞게 세팅을 좀 잘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세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숙지하고 있고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지 우리 사업 모델이 그리고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은지에 대한 계속적인 테스트 계속 해보고 또 전환이나 피봇 할 수 있다면 또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많이 초반에 이제 초기 기업부터 이런 개념을 알고 사업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걸 진짜 모르고 이제 시작을 하면 생존 위협이나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뒤에 나올 것들이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LTV라는 개념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우리가 고객 한 명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수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보는 게 우리 이제 창업자들도 우리 단위 경제성이라는 지표를 보게 되는데 LTV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우리 고객을 획득해서 고객을 획득한다 그러거든요. 고객을 획득해서 이 고객이 우리한테 계속 재구매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를 얼마나 해주는 건지 반복 구매를 얼마나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지표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공은 이익 기준으로 매출이 아니라 공은 이익 기준으로 하는 게 좀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죠. 왜 그렇게 공원이익 기준으로 LTV를 써야 할까요? 공원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좀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비용을 빼고 기여하는 이익이니까 공원이익 기준 LTV가 좀 더 현실적이고 실제로 남는 수익을 반영해서 우리 CAC 이게 고객 획득 비용이거든요. 아까 고객을 획득한다 그랬는데 고객 획득 비용을 대비 우리가 LTV를 얼마나 우리가 확보했느냐 우리에게 고객이 이익을 갖다 주느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공원이익을 쓴다는 거죠. 매출은 좀 보수적이지 않고 공격적으로 좀 크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초기 스타트업들은 고객 데이터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과정 기반 LTV 모델을 구축할 수 정확히 아는 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LTV를 구축하는 그런 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스타트업들이 LTV 추정하는 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구독형 모델로 가져왔는데 LTV는 공원이익 곱하기 유지 개월수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원이익이 얼마나 유지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하느냐. 근데 이게 유사 모델 비교 방식이 있고 무료에서 유료 전환하는 비율, 그 다음에 로열티 그룹 중심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고 설문이나 유저 피드백, 경쟁 서비스 이런 기준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월 20% 해지를 가정해서 평균 5개월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보했다면 증거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몇 개월이다, 6개월이다. 공원이익이 뭐 15,000원이고 6개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월 구독료 2만원에 변동료 인당 공원이익 15,000원 곱하기 4개월이면 한 1인당 우리의 LTV는 6만원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거는 추정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나왔죠?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살펴보니까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하진 않아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하고 설명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저희는 초기 단계지만 유사 사스 모델 베타 사용자 이탈률 기준으로 월 4개월 공원이익 15,000원, 인당 공원이익은 15,000원으로 계산 시 보수적 LTV는 6만원 수준입니다. 이런 접근은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도 논리적 추정에 기반함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할 줄 알고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공원이익 기반 리스크 관리 전략입니다.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한 챕터인 게 우리가 공원이익 기반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그런 전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 공원이익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배웠다면 이제는 이걸 활용해서 우리의 사업 위험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략을 이제 본격적으로 짤 수 있다는 거죠. 준비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원이익 이제 알았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지 전략을 좀 살펴보면 스타트업이 흔히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적자가 아니라 현금 고갈입니다.
왜냐면 적자가 나더라도 런웨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면 사실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이익이 마이너스거나 고정비가 지나치게 빠르게 현금을 번식히면 현금 바닥나고 전환의 타이밍조차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이익이 마이너스, 이게 문제라면 빨리 플러스로 전환하는 전략을 짜야 되고요. 고정비가 지나치게 크다면 이걸 줄일 수 있는 전략을 빠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런웨이를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시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껏 공원이익이라든가 변동비, 고정비에 대해서 알아본 겁니다. 공원이익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전략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써볼게요. 공원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거예요. 그죠? 분명히 이거 알고 있어요. 매출은 P 곱하기 Q예요. 그죠? 그러면 공원이익이 크려면 P를, 가격을 높이거나 Q를 올리거나 수량이죠. 변동비를 낮추거나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볼게요. 이번에 이거는 P를 올리는 전략입니다. 단가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단가를 올리려면, 가격을 인상하려면 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하고 있어야 돼요. 자, 가격을 올리려면, 이건 좀 나중에 가격, 가치, 원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강의로 준비를 할 건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가치, 가격, 비용이 있죠. 그래서 가격 대비 가치가 한 10배가 있어줘야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몇 배든 어쨌든 이게 커야 돼요. 그죠? 커야죠. 무조건 커야 돼요. 그러면 가격을 올린다는 건 가치는 더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브랜드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지 이거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고민해봐야 돼요. 어떤 거를 더 많이 가치를 줘야 우리가 가격을 올릴 수 있는지.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이 공식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왜 이렇게 전략을 만드는지는 그 구조를 설명해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변동비 절감. 여기 나오죠. 변동비를 절감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당연히 구조로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다른 지금 사용하는 그런 어떤 그런 생산소 도구라든가 어떤 뭐 그런 구조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좀 낮출 수 있는 룸이 있나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되게 효율 기반 도구로 전환을 한다거나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세 번째 전략은 고객 세그먼트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P입니다. P에 올릴 수 있는 업셀 전략인데 단가가 높은 고객을 좀 확보하는 전략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원이익을 높인다. 그리고 이거는 다 여기에 속했네요. 여기 P, 이건 변동비, 이것도 여기 P. 네 번째 전략은 Q입니다. Q가 나왔죠. Q는 사람 수를 일단 유입수라고 할게요. 유입수를 올리는 전략인데 뭐 트래픽이라고도 하고 유입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올리려면 Q가 올라가야 돼요. 사람이 일단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오려면 광고비를 세팅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CPA 성과 기반 광고 가금 방식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광고비를 지불하는 계약 형태를 이런 식으로 좀 바꾼다. 그렇죠? 그래서 불필요한 마케팅 코스트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LTV가 CAC보다 항상 큰 구조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좀 효율적인 마케팅을 해서 표를 올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테스트해서 이 공원이익을 궁극적으로 올리는 전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이제 재무 모델 이제 실전 그런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커버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뎁스 있는 내용들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다음번 시간에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볼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런 거를 왜 이렇게 나왔는지, 전략 4개를 왜 이런 식으로 전략이라고 말을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서 공헌이익 개념과 이거를 좀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전략이 이런 공식 때문에 중요합니다. 근데 조금 이런 세팅이 안 되는 그런 비즈니스도 있죠. 예를 들면 이거는 가능하죠. 매출액이랑 이런 건 유효한데 고정비가 좀 높은 경우는 대표 업종들이 좀 있어요. 고정비가 좀 높다. 고정비가 높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라든가 IT, 소프트, 게임사, 플랫폼 비즈니스, 항공철도, 운송 이런 것들 보면 뭐 여기서 좀 이렇게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통적으로 이게 뭐냐? 인건비. 고급 인력의 인건비겠죠. 그렇죠? 인건비가 다 들어가고 여기서 인프라가 들어가요. 인프라. 뭔가 되게 뭐 설비 막 이런 것들. 딱 봐도 이런 거는 큰 돈이 들어가는 이런 들이 크게 발생하는 것들. 변동비화 시킬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산업 특성상.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대표 업종들은 어쩔 수 없는 고정비를 커버시킬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는 뭐가 필요하겠죠. 이런 구조의 비즈니스는 돈을 되게 많이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받거나 이런 거로 가야 된다. 리소스 투자가 많이 되는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 고정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린 모델은 변동비 중심의 모델로 가는 거고요. 우리가 고정비 기반으로 가는 모델은 스케일러블한 모델로 확장할 수 있는 모델로 가는 건데 적합한 상황들이 좀 달라요. 여기는 우리가 아이디어 실험 단계나 시장의 반응을 먼저 보고 싶은 경우 그리고 외부 투자 없이 자본을 최대한 보존해야 되는 경우 그쵸? 생존해야 되고 고객수 증가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뭔가 뭐 검증해야 되고 이런 것들 완전 초기 기업의 얘기예요. 이건 초기. 그쵸?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대부분 이 상황에 우리가 시장 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린 모델로 스타트를 하는 게 조금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낮은 BP 달성이 좀 수월하고요. 긴 런웨이로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면서 여러 가지 시장에 피벗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PMF 그리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이다. 그리고 고정비가 높으면 고객 단위당 수익, 공헌이익이 낮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가 공헌이익은 다시 한번 쓸게요. 이거는 강조해도 너무 중요한 개념이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쓰면서 매출에서 변동비를 뺏는 게 공헌이익인데 고객당 단위당이라는 것도 쓰고요. 쓰는데 이 매출 고정비로 다 비용이 여기에 다 쏟아졌기 때문에 이 공헌이익이 좀 줄겠죠. 그래서 좀 수익은 제약이 있죠. 그쵸? 확장하기엔 좀 제약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외주화를 시키잖아요. 도구들도 분산되어 있고 품질 관리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그리고 조직 구축이 조금 쉽지가 않기 때문에 스케일링에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로 계속 가는 거는 저도 이제 스케일업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렇게 세팅을 하고 좀 테스트를 충분히 해본 후에 우리가 지표를 빨리 얻어서 좋은 지표를 뽑아내서 투자를 받는 것을 이렇게 가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타겟 마켓에서 찾았고 시장 검증을 했고 그리고 고객 획득 비용보다 LTV가 높고 확실히 높고 고객 증가도 되게 빠르고 그리고 성장 모델을 나왔다. 그러면 이 자금을 투자를 받아서 IR을 자금 여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 고정비로 레버리지를 매출을 올리면서 변동비를 낮추고 고정비를 올리는 이런 투자, 인프라 투자라든가 인재 투자라는 인력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팅을 다시 함으로써 영업이익이라는 공격 높일 수 있다. 장점은 굉장히 이제 고정비로 이제 변동비에서 갔기 때문에 단위당 공헌이익이
높죠. 그리고 수익 확대가 용이합니다. 왜냐면 P 곱하기 Q니까 P 곱하기 Q가 매출이잖아요. 매출이 쭉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정비 투자로 이거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들을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수익 확대가 되게 용이하고 변동비가 구조적으로 낮기 때문에 매출이 키워도 들어가는 비용이 없죠. 그래서 좋은 그 수익 확대가 가능하고 우리가 품질이나 운영한 조직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면서 인하우스로 좋은 인재들을 갖고 있어서 인력 확보를 하고 있어서 우리 브랜드 신뢰도를 더 강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케일 할 준비가 됐다는 를 좀 적극적으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이제 그 주요 리스크는 초기에는 되게 이런 전략을 가져오면 위험합니다. 그 시장이 좀 이렇게 쭉 좋았다가 쭉 빠지는 이런 시장일 경우는 이제 이 고정비로 구조 조정을 뭐 빠르게 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제한적으로 볼 수 있고 성장 전체 시는 원인을 크게 건축하죠. 이런 고정비는 매출과 상관없이 쭉쭉 나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 기업이 만약에 초기 모델이라면 우리가 테스트해야 되는 과정이라면 적극적이게 린 모델로 가는 게 안정적으로 차근차근 세팅할 수 있다. 저는 이런 모델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좀 테스트하면서 좀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사실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변동비 중심의 모델과 고정비 중심의 모델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조금 초기에는 투자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변동비 중심의 린 모델을 선호하고 추후에 투자를 받은 고정비 중심 스케일러블 모델을 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예, 보겠습니다. BP 아까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손익분기점이 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현금 흐름, 영업이익, 공원이익, 고객수 이게 각각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쪼개놨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유닛 이코노믹스라는 개념입니다. 공원이익에 대한 BEP 이게 지금 사업의 유지를 할 수 있는 특성 MVP 수익성에 대한 거를 일단 초기에 검증을 받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런웨이도 현금 흐름 BEP랑 공원이익 BEP랑 이거는 초기에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가 다 이거 커버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저희가 커버를 했지만 여기서는 좀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는 이제 고정비가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 고정비가 우리는 고정비를 초기에는 많이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공원이익이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구조를 짜는 거를 먼저 연습해 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공원이익 기준 BEP가 핵심인 이유는 이 세 가지 이유입니다. 일단은 구조적으로 건전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LTV CAC 모델의 기반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VP, PMF, 스케일전 단계별 핵심 KPI까지 공원이익을 기준으로 설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익 기준 BEP를 이제 우리가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이 BEP 기준으로 맞고 공원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많이 준비해서 사업 전략을 마련하겠죠. 이 부분은 초기에 매출 총이익이 적자라도 공원이익이 고정비를 향해 올라가는 시점이 매우 중요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걸 이해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는 것이 매출 총이익이라고 해요. 근데 매출은 P 곱하기 Q잖아요. 매출 원가는 변동비랑 고정비를 포함합니다. 근데 우리 공원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는 거죠. 변동비를 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총이익이 적자예요. 0보다 적어요. 그러면 이거는 매출이 원가보다 매출 원가보다 높다는 거죠. 원가가 더 비용이 높다는 거죠. 비용이 높다는 거는 고정비가 높다는 거겠죠.
그래서 매출이 충분히 고정비를 커버하지 못해서 매출이 낮거나 고정비가 높은 이런 상황이죠. 매출을 높이거나 고정비를 낮추는 전략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일단은 보니까 매출하고 변동비를 뺐는데 고정이익은 계속 양수예요. 그러면 이 고정비가 이 고정비가 높다는 건데, 이 높은 고정비 때문에 지금 총이익은 적자가 났어요. 이 고정비를 충분히 커버하려는 전략, 다시 말해서 PQ를 올리는 전략을 써서 이 성장 모델로 고정비를 충분히 커버하다 보면 고정비를 향해 공원이익이 충분히 향해 올라간다는 말은 충분히 커버한다. 그런 걸로 우리가 점점 나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MVP 개발을 했는데 우리가 제품을 찾았어요. 캐시 핏한 프로덕트를 찾았을 때 이거는 충분히 P도 올릴 수 있고, 만약에 Q를 올릴 수 있으면 이건 충분히 커버하는, 결국 구조로 나면 이거는 당연히 양수로 전환되는, 그렇게 전환되는 구조로 이제 그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너무 중요해서 공원이익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생존 전략, 수익 모델 검증, LTV, CAC 모델링 기반, BEP 시뮬레이션,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고정비가 너무 높으면 사실 PQ가 만약에 커버하지 못하면 이거 이게 손실이 커지겠죠. 그리고 결국은 생존 확률 공원이익과 고정비를 균형을 잘 만들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제품을 시장과 맞는 제품을 개발했을 때 이런 것들을 고정비랑 이런 것들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공원이익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찾게 되고, 이걸 찾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전략을 쓰겠죠. 그렇죠? 개발이라든가 서비스를 한다거나 제한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공원이익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나아가 이 성장 모델을 만들어서 고정비를 커버해 나가는 이런 구조로 충분히 흑자를 만들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리스크 관리하는 거는 결국 이런 테스트하는, 이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을 버티는 기간을 길게 가죠. 그래야 다양한 테스트를 해보고 우리가 어떤 전략을 써야 될지, 어떤 곳에 돈을 투자하고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다음은 KPI랑 연결하기입니다. 왜 KPI를 공헌이익과 연결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게 KPI라는 지표인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이 LTV는 설명드렸고요. 고객 획득 비용, 그 페이백 피리어드는 얼마나 단기간에 CAC를 회수 기간이죠. 회수 기간 말하면 인당 우리가 CAC 회수 기간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단순히 수익성을 보는 건 아니에요. 고객 한 명을 우리가 고객 한 명을 유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람을 데리고 올 때 비용을 얼마나 쓰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비교한, 거기에 대해서 회수 기간이라는 걸 판단해서 이거를 KPI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사업성이 좋은지를 투자자가 이 숫자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명이 얻는데 얼마 쓰고 그로부터 얼마를 버는가, 한 명을 얻는데 얼마나 쓰고가 CAC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를 버는가, 이게 LTV죠.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세팅을 하는 이유는 지속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한 연결을 해야 되고요. 고객 한 명을 데려오는 데 드는 비용, 획득 비용, 고객 써볼게요. 고객 획득 비용. 예를 들게요. 월 마케팅 비용 200만 원을 써서 유료 고객 수 100명이면 CAC는 2만 원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유료 고객으로 전환했는데, 2만 원을 쓴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유료 고객이에요, 유료 고객. 획득한 유료 고객. 왜냐면, 그냥 단순 유입이나 가입은 우리 고객이 아니잖아요. 전환된 건 아니잖아요. 구매 고객은 아니잖아요. 구매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LTV와 비교하는 게, 그래서 실제로 우리 LTV는 아까 잠깐 봤지만 한번 보면 한 명이 평소에 남겨준 총 기여이익이에요. 그래서 공원이익 곱하기 평균 유지 개월수 이렇게 구독료라고 했을 때 우리 공원이익이 13,400원인데 인당 유지 개월수가 12개월이라면 LTV가 16만 8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명이 우리 회사에 연간 라이프타임으로 우리가 한 명이 회사에 남기는 기여 라이프타임 LTV가 16만 원 이익을 남기라는 거죠. 그래서 페이백 피리드는 회수 기간이고요. 회사는 걸리는 시간이고요. 이 시간이 짧을수록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2만 원을 주고 고객 한 명을 획득해서 그 고객은 공원이익이 2만 13,400원인데 이 고객이 공원이익이 만약에 그 13,400원이고 만약에 획득 비용은 2만 원을 썼으면 이 고객은 1.5개월 정도의 회수 기간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페이백 피리드를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CAC 고객 획득 비용은 당연히 낮을수록 고객을 획득하는 비용이 낮을수록 좋죠. 그리고 고객이 우리한테 계속 이익을 줘요. 높을수록 좋은 거죠. 페이백은 회수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고요. LTV랑 비교했을 때,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최소 3배 이상 받을 수 있는 구조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KPI들을 정리를 해서 우리가 LTV가 몇 배인지 CAC 고객이 우리한테 가져주는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페이백 피리드 기간도 짧게 가져갈 수 있고 코스트, 마케팅 코스트는 계속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좀 유지시켜서 떨어뜨리는 건지 유지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모든 계산이 또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많이 중요합니다. 투자자를 설득하는 숫자들을 좀 살펴보면 투자자가 가장 관심 있는 숫자 먼저 보는 숫자 3가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공원이익, CAC 페이백 피리드, 원웨이 비트인.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들 유저 한 명이 실제로 얼마나 벌어주는지 그리고 이게 유저 한 명이 실제로 벌어주는 것보다는 유저 한 명이 실제로 고정비에 기여하는 얼마를 기여하는지가 더 맞죠. 고객 한 명을 데려오는 이익을 전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런웨이는 우리가 몇 개월 버틸 수 있고 흑자 전환이 언제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제일 보겠죠. 그래서 사업을 검토하는 거예요. 사업성을. 우리 비즈니스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하는 투자자들 이런 식들을 보고 숫자를 보고 그러면 IR 대계는 우리가 IR 대계를 이제 마련을 해야 되죠. 숫자들이 좋게 잘 나왔고 우리는 이제 IR을 해야 돼요. 우리는 IR 대계 포함한 숫자 그리고 IR 대계 어떤 내용들이 간단하게 볼게요. 비즈니스 모델, 유닛 이코노믹스, 파이낸셜 스냅샷, 고 투 마켓 플랜 이렇게 네 가지로 보는데 조금 이거는 IR 대계 관련된 이 IR 덱을 어떻게 하면 잘 쓰는지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별도의 강의로 만들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 사업 모델별로 조금 IR 덱을 구성해야 될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만들지 그리고 근본적인 그 펀더멘탈 어떤 구체화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잘 기반을 잘 다지셔서 제가 볼 때는 프리-A다, 시리즈 A, 시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펀딩 스테이지별로 IR 덱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더 디테일하게는 이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고요. 이번에 보는 건 숫자입니다. 숫자만 볼게요. 자,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이 3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반복 단가, 반복 수익 구조, 경제성 지표, 그 다음에 우리 생존 스케일링 전략, 그 다음에 성장 전략, 재무적 근거 이런 것들을 숫자를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소통, 투자자와 IR을 하려면 반드시
이 기반으로 가져가야 되고 이 의미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는 혹시 그 계산법에 대해서 잘 제 정리를 좀 해놓은 페이지입니다. 충분히 설명을 좀 드려서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 모델과 공원 이익과 스토리 라인을 연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스토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이 공원 이익을 알면 이런 스토리를 잘 풀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되게 좋은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R4개 이런 스토리 라인을 이런 누구를 넣는 거예요. 우리는 고객 한 명을 유치하는데 1,000원이 들고 고객 한 명을 유치하는데 15,000원 든다. 이거를 풀어 말하면 우리 CAC는 15,000원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고객 한 명당 월 공원이익은 여기서 공원이익이 또 나왔네요. 공원이익에 대한 이 12,000원이에요. 인당. 그리고 평균 구독 기간은 12개월이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공원이익에서 12개월을 곱했더니 LTV를 계산할 수 있죠. 14만 4천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CAC도 있고 공원이익도 있고 LTV도 계산을 했네요. 그죠? 다 계산했다는 거예요. 이 장표 썼다는 거. 그래서 우리 CAC랑 CAC 15,000원이랑 14만 4천원을 대비했더니 이게 9.6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CAC와 LTV를 비교했을 때 9.6배가 수익이 더 높다. 그리고 우리 페이백 피리어드는 공원이익이 12,000원이죠. 12,000원이고 우리 CAC가 1,000원이에요. 그러면 1.25개월이 나옵니다. 페이백.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는 네 가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는 현금 흐름 부담 없이 마케팅 확대가 가능합니다. 충분히 남으니까. 그러면 이 구조를 IR 덱에 여기에 한 6줄을 쓰는 겁니다. 이거는 IR 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거는 되게 좀 정교하게 여기서 구조를 만들었나 보다. 그리고 좀 긍정적인 숫자들이 많이 보이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만 말하지 말고요. 한 명이 주는 가치를 숫자로 설명하는 게 좀 더 중요합니다. 유닛 이커머스는 IR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 하지만 숫자 무조건 높고 매출이 크고 이런 거보다는 이런 구조를 설명하는 신뢰성 있게 신뢰를 구축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숫자 기반의 성장 전략. 이제 우리가 IR을 이렇게 준비할 거를 덱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장 전략을 이제 살펴보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익, 매출 크기, 영업이익의 크기 뭐 이런 거보다는 스타트업들은 구조를 잘 세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객을 데려올수록 이익이 남고 비용이 통제되는 구조로 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단순히 매출 발생하는 구조 이거는 그렇게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 재무 전략 3단계 로드맵은 생존, 수익성 확보, 스케일업인데 생존 단계는 고정비는 최소화하고 변동비화를 시킨다는 거죠. 고정비를. 이 작업을 한다는 것과 그래서 공원이익을 양수 구조로 계속 확보를 하면서 런웨이를 길게 가져가고 BEP를 짧게 달성하는 구조를 만든다. 두 번째 수익성 확보를 했다면 우리는 이거를 CAC 개선, 마케팅 코스트를 줄이고 LTV를 리텐션을 강화시키는 유지율을 높이는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페이백 피리어드를 단축한다. 그런 모델을 가지고 IR 투자를 받아서 이제 변동비에서 고정비 기반으로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 모델로, 직장 모델로 간다. 이게 전략입니다. 조금 풀어 말하면 1단계 초기는 변동비 중심 저위험 구조 MVP를 검증하고 2단계는 시드나 프리A 투자 이후에 고정비로 투자해서 인프라 인력 시작하고 3단계는 매출 확대 LTV랑 CAC 안정화는 공원이익 기반 BEP 도달
네 번째는 고정비 레버리지 영업이익 흑자 전환으로 가는 이런 구조를 설계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물어보죠. 이게 스케일을 하면 마진은 개선되는지, 그죠? 그리고 공원이 이게 그 고정비를 인프라 투자나 하면 이게 계속 확장이 가능한 모델인지, 그리고 공원 이익률이 얼마고, 비용 컨트롤을 할 수 있고, 수익 구조 확장 여부도 보고, 효율도 보고, 그다음에 스케일업 로드맵도 검증하고, 그 다음에 성장성, 생존성의 교차점도 확인할 수 있는 라든가, 캐시플로우라든가, 런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나중에는 뭐 ROI,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검토할 건데, 우리는 이제 후기 스타트업들은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스타트업 성장 기업은 공원이익을 좀 이제 확보한 후에 고정비로 레버리지 전환을 해서 흑자 전환을 가져가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논리는 변동비는 레버리지는 좀 낮고요. 고정비는 당연히 레버리지가 높습니다. 매출이 늘수록 이익이 기하급수로 성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금은 성장률과 고정비 확장에 투입되는 것. 그래서 이거는 레버리지 장치 투자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케일업 전략은 공원이익 극대화, 그리고 고정비를 커버하고 영업이익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모델로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초반에 좀 말씀드렸듯이 공원이익 중심 레버리지 모델에서 벗어나는 예외적 사업 구조가 있습니다. 세상에 다 그렇게 세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음의 마이너스 공원이익을 이 구조를 가져가는 그런 일부 손해 감소 고객을 확보하는 전략적 적자 구조가 있습니다. 쿠팡이나 우버나 규모의 경제 독점 이런 모델이죠. 그리고 탈고정비형 플랫폼 구조. 고정비 없이 중개만으로 순수 플랫폼 모델이 있죠. 에어비앤비 같은 거. 수익성 없는 유저, 수집형 모델 이런 거는 이제 데이터, 에셋화가 목적이죠. 그리고 라이센스, IP 라이센스 기반 BM 모델도 변동비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초기에 투자되는 R&D 이런 고정비가 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공원이익 중심보다는 고정비성 비용이나 아니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예외적인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저희가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이제 성장, 자산화, 시장 지배력 이런 투자 논리 중심으로 투자를 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페이지를 좀 넣었는데요. 예를 들면 독점적으로 우리는 이 시장을 되게 크게 보고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결국은 독점적으로 가는 구조의 어떤 수익 모델이다 그러면 공원이익은 음수로 이제 마이너스인 상태에서도 시간을 통해서 독점형 전략으로 가져가는 그런 투자자들 찾는 게 이제 생존 법칙이 있죠. 그리고 공원이익 개념보다는 이런 플랫폼 구조는 거래 수수료율이 좀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Q를 많이 확보하는 이런 전략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것도 CAC 비용, 유지 비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잘 세팅해서 생각하면서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좀 마케팅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원이 의미가 없는 것들이 있죠. 수익성 없는 모델은 나중에 뭐 광고 기반이나 이런 거 하는 그런 트래픽과 그런 자산이나 데이터 쌓는 모델로 가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IP 기반, 라이선스 기반 비즈니스 모델도 R&D 비용 많이 지출이 되는 거고 후의 개발 후에는 이제 잘 세팅이 이제 있죠. 그래서 공원이익률이 거의 뭐 있겠죠. 변동비 모델이 아니니까. 그래서 관련해서도 이 투자자가 만날 때는 운영의 레버리지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얼마나 이제 진입 기술성, 기술의 독점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투자 포인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투자자가 구조적으로 선호하는 다대 기준이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핵심 요소들을 보면 스케일업 가능성 제일 먼저 보겠죠. 투자를 하는 거는 스케일업, 확장을 하고 성장을 했을 때 비용이 덜 늘어나고 빨리 시장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좋아하고요. 낮은 변동비 구조를 좋아합니다. 유저가 늘어도 비용이 안 늘면서 공원 이익률은 증가하고 수익 전환이 빠르기 때문에 고정비가 안정화 가능할 수 있는 것. 초기에는 좀 들어갔지만 운영의 번을 통제할 수 있는
국정비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 자본의 효율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안정화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좋아하고요. 지속 가능 반복 매출 구조 당연히 좋아합니다. 리텐션이 높고 예측이 가능해서 투자 자금 회수 확률을 볼 수 있는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모델을 좋아하는. 그러면 투자자들이 보는 이 구조적인 모델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투자자들이 검토하느냐. 이제 투자적인 거 외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균이 장벽, 그리고 PMF, 힘, 그다음에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장벽이 가 있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시스템적인 진입장을 갖고 있다면 상당히 좋아서 PMF는 진짜 실제 필요가 있는지 시장이 있는지를 진짜 많이 검증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껏 배웠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죠. 힘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많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유닛 이코노믹스가 사실 모든 산업 BM에 적용 가능한 개념이지만 사실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세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 사업 모델이 유닛 경제성 지표에 해당하는지, 핵심 지표로 활용이 가능한지, 보조 지표로 핵심 지표랑 보조 지표는 다르죠. 그리고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좀 있는지 좀 살펴보면 유닛 경제성이 핵심 지표로 작용하는 분야.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는 이런 강의 내용들이 이 핵심 지표로 작동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델이면 이런 핵심 지표들이 유닛 지표들이 핵심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조금씩 다르지만 사업 모델이 좀 다르기 때문에 IR 덱에 들어가는 지표들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 개별성이 좀 있는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별도의 챕터로 이제 다룰 거고요. 별도의 강의로. 그리고 그런 것들은 좀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각 기업이 IR을 좀 하려면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어서 그건 좀 별도로 따로 분리해서 각 이제 기업에 맞게 기업 사업 모델에 맞게 그렇게 좀 살펴볼 거고요. 유닛 경제성이 보조적 역할만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핵심 지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죠. 대부분 하드웨어 기반 투자들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고객이 굉장히 유닛보다는 계약 중심으로 가거나 이런 고정비가 크거나 이런 투자들이 그런 가는 경우도 조금 보조적으로만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예 무의미하거나 왜곡될 수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팩스 일부 기술 확장성이나 정확도가 더 중요한 핵심 가치인 경우 이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이번 강의가 유닛 경제성과 공헌이익에 대한 개념을 조금 살펴봤는데 이게 모든 분야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유닛 경제성이 저희는 좀 불가능하고 다른 지표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대체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비 중심의 구조이거나 고객 단위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변동성이 큰 이런 모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다른 지표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추후에 강의로 조금 커버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익과 영업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자들은 바라보고 있는지 판단 기준을 조금 살펴보면요. 우선 공헌이익을 지금 좀 많이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영업이익은 잠깐만 언급해드렸고 영업이익은 디테일하게 자세히는 언급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초기 창업자를 위한 스타트업을 위한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제품 서비스 초기 검토 단계고 PMF 검증 단계 이 시점으로 저희가 이제 중심으로 커버했기 때문에 공헌이익이 이러한 제품 서비스 기술 자체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그런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좀 분석 초점으로 맞춰서 공헌이익을 단위 제품이 얼마나 벌어들이는가 그러니까 수익 모델 자체의 질을 평가하는 그런 이 공헌이익이라는 이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스케일업 전략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고정비를 투입해서 투자 받아서 이걸 어떻게 잘 배분해서 잘 활용하고 조직, 운영, 인프라 확장과 효율성을 만드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초기 모델로서는 공원이익을 먼저 양수로 잘 검증을 받고 그 PLF 검증을 잘 받아서 계속 이익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테스트를 많이 하고 전략을 점검해보는 그런 창업자의 어떤 전략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헌 이익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업이익은 이제 추후에 이제 투자를 받고 본격적으로 후속 투자나 여러 가지 그 스케일업 전략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힘들게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헌이익은 초기 투자 판단의 기초 지표고 비즈니스 모델 자체의 질을 평가하는 수익성 검증하는 그런 것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후속 투자, IPO를 위한 성장성, 경영 능력 판단 기준, 조직, 인프라, 리더십, 확장성, 효율성을 검증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게 좀 더 중요하고요. 둘 다 중요하지만 갈수록 영업이익을 더 이제 보게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공헌이익은 이 사업 모델이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지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디어를 통해서 페인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시장과 잘 fit 해갖고 이게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벌 수 있는 그런 건지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나 기술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공헌이익이 그 검증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스케일할 조직이나 리더십이나 인프라가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보려고 영업이익에 대해서 필요한 지표를 영업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정비는 대부분 투자금을 투입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돈을 투입했을 때 매출이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지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모델인지를 판단하고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투입된 이후에도 지속적 효율이 유지되는 가를 평가하는 그런 판단 기준이 영업이익입니다. 이번 시간에 어떤 거를 조금 우리가 다뤘는지 한번 정리를 하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매출부터 비용, 손익과 현금 흐름, 그래서 숫자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구조인데 이 구조를 잘 세팅을 해야 된다. 매출, 비용, 손익, 현금 흐름. 매출은 P 곱하기 Q, 비용은 변동비, 고정비, 손익은 공헌이익, GP, 현금 흐름은 원웨이를 배웠습니다. 굉장히 이제 초기 기업이기 때문에 생존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좀 전략을 만드는 그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다뤘고 모든 분야가 이 공헌이익 개념이랑 이런 변동비 고정비를 구조화 세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사업 모델에 따라 성격상, 사업의 어떤 특성상 이게 이런 KPI 유닛 이코노믹스 KPI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거나 아니면 이제 보조지표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기업도 있다. 그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 모델에 맞춰서 이런 것도 다 어떤 투자자와의 IR에 필요한 숫자들은 좀 다르다. 이 정도를 좀 커버를 드렸고요. 결국은 우리가 초기 모델은 직장의 이제 MVP랑 PMF 중심으로 세팅을 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생존 기간을 벌어야, 생존 기간을 벌어야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존 전략에 필요한 그런 보조를, 비용이죠. 매출과
비용 테스트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가면 생존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더불어 좋은 KPI 지표도 확보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IR 덱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숫자들을 좀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조금 그 공원이 개념으로 좀 많이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